오늘은 전봉준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 씨, 도와주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정군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죠? 저도 알고 싶다면 1860년도 최재우 교수님부터 만나고 와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최전님을 만나러 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들 아십니까? 저기 최재우 씨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신내리를 받아 신의 뜻대로 높은 관료들이 아닌 사람들, 즉 여러분들을 곧 하늘인 종들을 만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오늘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꿈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하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동학 농민 교도들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이 3.7주 의식을 함으로써 제가 2년 전에 신내림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주인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 진정한 동학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신내림을 안 되겠군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 네, 기자분. 근데 잠깐만. 괜찮아. 그럼 시작하겠네. 지기경지 원희대강. 제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었군요, 교주님. 저기 깐깐한 기자도 변하다니 진짜인가?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보셨죠? 네,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동학의 힘입니다. 이후 최재후의 3.7주 의식으로 동학농민 교도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너무나 가파른 성장세에 조정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정동화 기자, 괜찮은 거 맞죠? 기자와 다른 동학농민 교도들 대신에 잡혀간 최재우가 결국 사이비로 잡혀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후 비슷한 시기에 병인양요랑 신미양요가 연달아 터지게 되고 국내외로 혼란스럽게 되면서 조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서 최재우의 처형으로 기세가 꺾였던 동학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871년 영해교주 신원운동은 관군들에 의해 쉽게 제압되고 그다지 큰 영향을 일으키진 못하면서 동학교도들만 더 탄압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과 불리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전봉준 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신가. 지금부터 전라도 고구 조병갑에 치러갔던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아까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이 사발통문에 나오듯 사발통문이 뭔가요? 자네 모르는 게 아주 많구만. 사발통문은 주동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사발 모양으로 이름을 둥글게 적은 문서일세. 우리 이름을 둥글게 적는 건 개같은 모임에서 쓰기도 했다만 우리가 쓴 사발통문은 그냥 기록해두는 문서가 아니라 원리 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우리 동지들이 둘러보는 문서일세. 아하, 사발통문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인데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이 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동학교의 수장인 집회소의 족주들일세. 아하, 동학농민운동은 각 지역의 적주들이 모여 전라도 군수 조병갑을 처벌하려는 계획이었군요. 그런데 고구 군수인 조병갑은 왜 처벌하려는 것인가요? 다른 군수들도 그랬지만 우리 군수 조병갑은 악행에 지나쳤다네. 예를 들어 새로운 만석부를 짓기도 전에 강산보, 예동보다는 만석부가 이미 존재했는데 그걸 우리를 끌어다가 짓게 시켜놓고 또 그 만석부대로 물세를 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화가 나서 고부간에 가서 조병갑한테 물세를 너무 비싸다고 항의를 하니 대저 곤장을 치는 거 아니겠는가? 그걸 계기로 조병갑은 조정이 아닌 우리가 직접 손으로 처벌하기로 했네. 저는 지금 만석보 유지비 앞에 와 있습니다. 보는 조선시대 수리시설의 일종으로서 흐르는 강물의 아래쪽을 나무나 돌, 흙 등으로 뚝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서 농사에 쓰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정읍정과 저쪽에서 흘러내리는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 그 아래쪽에 보를 쌓았다. 주변에서 생산되는 쌀 만가만이나 되는 이 쌀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보다에서 만석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읍천 쪽에 걸쳐서 예동마을 이름을 따서 예동보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보를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이후 전몽준 씨는 동학교들과 백성들과 함께 그 길로 바로 고부 관할을 차지하였고, 고부 봉기 이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조정은 고부 군수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로운 군수와 안핵사를 파견했지만, 새로운 안핵사 또한 백성들을 동학교도로 몰고 탄압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혹하고 화가 났지. 조병갑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안핵사 이용태는 고부에 와서 죄 없는 농민들, 단순 가담자들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동학농민교도로 판명하고 모두를 학살했네. 다른 동지들과 같이 가만히 있던 나도 이렇게까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안핵사의 눈을 피해서 다른 접주들과 다음 농민 봉기를 준비했네. 그러면 본격적인 농민들의 혁명이 시작된 거네요. 어디서 먼저 봉기를 시작하셨나요? 어디서 봉기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봉기였네. 우리 제북구민, 부구간민을 내세우며 파축지세로 고부로 향했고, 우리는 다시 고부간을 점령하고 4대 강령을 발표했네.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지어다. 둘째, 춘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셋째, 외적과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거룩한 길을 밝힐 것이다. 넷째, 불타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여 건거들을 모두 멸할 것이다. 이상, 동학농민군 4대 강령이었네. 우리는 고부를 기점으로 강군들 상대로 황토현에서 승리했지. 이후 전라도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진주성까지 차지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겼지. 이런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강군들과 달리 정규군처럼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했었지.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백성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쳐 있었고, 우리에게 친숙한 진영과 전술적인 전략 그리고 참신한 무기들로 이기는 것이 가능했네. 참신한 무기요? 당시 강군들에게도 우리보다 훨씬 근대화된 조총이 존재했지. 처음에는 우리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애를 많이 먹었지만 짚을 많이 뭉쳐 굴리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방패인 장태를 만들었네. 그렇게 접근해서 길이를 활용한 축창 공격을 펼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지. 조정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상황의 급박해짐에 따라 조정은 청에게 원군 요청을 보냈고, 청은 일본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두 나라 모두가 조선의 군대에 주둔시키자는 의사를 표했지. 하지만 조정은 보여주겠다는 구실로 외세의 과도한 요구가 걱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태를 빨리 끝내길 바랬지. 그럼 전봉준 씨는 조정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나요? 그렇다네. 장기간의 전투도 우리 동지들도 지쳐 있었고, 우리도 외세의 개입은 바라지 않았기에 정부를 패전개혁을 약속으로 전주 화약을 맺었지. 조정은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했나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교정청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라도의 자치기구를 직강소를 설치하고 시안을 유지하고 개혁하는 기구로서 이용했네. 조정과 합의도 됐고 이제 청군과 왜군이 조선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철수하지 않고 조선을 두고 조선 땅에서 싸우기 시작했지. 대제국이었던 청이 이 전쟁에서 지고 왜군이 승리하자 결국 조선의 조정은 외놈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봉기를 결심했네. 1885년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인 텐진 조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청일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좀 보려면 10여 년 전, 1885년 바로 그 중국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이홍장과 또 일본의 실세였던 이토 히로부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당시 일본의 전권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토 히로부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토 히로부미. 예. 다행이에요. 전 지금 그 답이 안 나올까 봐. 안중근 지금 의사. 너무 지금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지금. 네. 맞습니다.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됐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자, 일단 이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죠. 네. 바로 그 중국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이홍장과 또 일본의 실세였던 이토 히로부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그럼 이 동아시아 세력 재편의 분기점이 되었던 청일 전쟁의 도화선,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 과연 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보면요. 청일 양국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 제2조 조선 정부가 군대를 교련하여 스스로 치안을 지키게 하며 외국인 교련관을 고용할 경우 청국인과 일본인 무관은 파견하지 않는다. 제3조 조선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양국 혹은 어느 한쪽이 파병하게 될 때에는 우선 상대방 국가에게 문서로 알리고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고 주둔하지 않는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든 계약할 때 잘 읽어봐야 돼. 맞아요. 잘 읽어봐야 돼요. 특히 작은 글씨. 왜냐면 일부러 못 읽게 하려고 저렇게 많이 써놔, 일부러. 간단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읽다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한번 좀 꼼꼼히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철수하겠다, 그리고 파병할 때는 통보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조약은요. 자, 그런데 청일 양국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 뭘 유추할 수 있죠? 둘 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주둔되어 있다. 있다. 그렇죠. 지금 1절 보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에 청나라 일본? 아니 군대 하나도 아니고 2개의 나라의 군대가 다시 들어와 시작된 있을까?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셨나요? 우리는 앞서 설치했던 집강소를 이용했네. 식량을 모으고 군사들 모으고 다시금 동학의 이름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고부 근처로 모을에서 모여들었네. 이번 봉기는 더 체계적이고 규모도 컸단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전 봉기보다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기자양만 성격이 급하구만.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 딴에서 잘 준비했다고 해봤자 화승총을 든 포수들과 장태 그리고 노획한 화포 몇 장이 끝이었지. 왜군의 신식 무기에 비하면 확실히 무장이 밀리는군요. 전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우리는 농민군 4,000명을 모으고 서울로 진격했다네. 하지만 가던 길목에 이미 왜군들이 버티고 서서 충청도 공주에 우리 우금지라는 곳에서 맞붙었네. 압도적이었지. 우리 군대는 군대라고 말하기 섭섭할 정도로 몰살당했지. 몇 번이고 외놈들의 진지에 돌격했지만 결국 전투는 절망적으로 패했다네. 이번 봉기는 더 잘 준비된 봉기였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났다니 안타깝고 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런 큰 전력차를 느끼신 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몇 번 더 전투를 치른 후 태인에서 전열을 가다듬기도 했네. 여기서 농민군 8,000명을 모아 결전의 의지를 다졌지만 밀려오는 외놈들과 강군을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 결국 우리의 혁명은 거기서 끝났네. 내가 동학 농민군을 해산시켰지. 힘들고 숭고한 여정이었네요. 이제까지 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에서 조선을 침략한 외세에 맞선 싸움까지 조선의 민초들이 보여준 혁명 정신을 볼 수 있는 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정부주 씨, 감사합니다.